자, 이번에는 이제 1848년 공산당 선언의 배경을 보기 위해서 독일의 혁명 시대적 배경을 보겠습니다. 프랑스에서 2월 혁명에서 독일에서도 혁명이 발생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먼저 3월에 그 독일 연방, 이 당시에 약 38개의 연방 국가로 구성되어 있다랬죠. 거기에 최강국이죠. 그리고 오스트리아 체제, 빈 체제의 상징인 빈에서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은 이제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기 때문에 그 은행가와 증권 투자자 이를 제외한 중간층까지 포함된 이러한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군중들이 이제 그 궁전을 포위해서 이 혁명이 갑자기 일어났기 때문에 진압군을 미처 배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황제가 일단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요구를 수락합니다. 그리고 이 빈 체제의 수장인 그 메테르니히 공산당 선언에도 나오죠. 메테르니히가 런던으로 망명하면서 빈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 있어도 실제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건 누가 싸웁니까? 노동계급, 대학생 많이 싸우죠. 그래서 싸우고 또 한편으로 이제 그 부르주아와 중간계급 시민들이죠. 시민들이 국민 방위대로 무장을 했다. 이 국민 방위대는 프랑스 대혁명 시절부터 나오는 거죠. 혁명 시기에 시민들이 자율적으로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혁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반혁명 분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공안위원회, 프랑스 대혁명에도 공안위원회가 나왔었죠. 결국 이제 이런 혁명이 강화되면서 황제는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같이 했던 노동자들이 이제 별도로 또 봉기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자체에서는 노동자들의 그 권리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여기서 이제 별도로 봉기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러냐면은 1848년 그 2월에 프랑스에서 그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이 일어났지만은 거기에 같이 했던 노동자들이 6월 달에 국가공장 폐쇄에 반대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켰다 그랬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중간층들이 부르주아 혁명 이후에 노동자들을 탄압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봉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중간층과 노동자들이 대립을 하게 돼서 결국 중간층인 국민방위대들이 노동자들을 진압을 한다. 이러한 중간층에게 진압당하는 노동자 혁명은 1848년 6월 파리의 경우뿐만 아니라 1871년에 파리 꼬미에서도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노동자들이 부르주아보다 역량이나 전략이 부족할 때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서 같이 싸웠던 부르주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진압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혁명의 중간층과 노동자들이 서로 싸우죠. 싸워가지고 이제 혁명 세력의 힘이 약화되고 혁명의 소강기가 되니까 보수인 황제가 다시 이제 주도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전쟁을 일으키죠, 그죠? 전쟁을 일으키면은 군대를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민족주의 감정을 일으켜가지고 혁명 세력을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헝가리에 대한 전쟁을 선언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 세력이 이에 대해서 반대하겠죠. 그래서 다시 또 국민 방위대 부르주아들이 봉기를 일으킵니다. 봉기를 일으켜가지고 투쟁이 일어나고 황제는 이제 도주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황제는 이미 전쟁을 선언했기 때문에 군대를 동원할 수 있기 때문에 6만 명이라는 대군대를 모아서 혁명이 일어난 빈을 포위하게 그래서 이제 이 대규모 이제 진압군이 들어오니까 이 투쟁을 해서 전쟁을 할 때 이게 승리 가능성이 없죠. 일단은 부르주아들은 도망가죠. 그래서 국민 방위대 부르주아들이 이제 극소수만 싸울 준비를 하고 프롤레타들은 싸우지만
수적으로 좀 얼마 안 되고 지도자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못해서 결국은 그 패퇴하게 되는. 더군다나 이제 이미 부르주아하고 노동자하고 앞에서 싸웠기 때문에 부르주아들이 중간층들이 노동계급의 그 무기를 뺏어서 부장 해제되는 무기도 변변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진압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는 다시 군주정 절대주의로 부활하게 됩니다. 자, 독일 연방 내 또 하나인 강대국인 이제 프로이센의 수도 베를린에서도 혁명이 일어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왕궁 앞에 군중들이 모이자 군중에 대해서 발포를 해가지고 시가전이 일어나는데요. 역시 시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진압군들의 그 혼란, 그렇죠? 진압군들이 그 같은 시민, 같은 국민을 죽이는데 약간의 그 뭐랄까요, 두려워하게 되죠. 두려워하거나 아니면은 뭐 주저하게 되는. 그래서 진압군이 정규군이 분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국왕이 어쩔 수 없이 양보하죠. 양보해서 부르주아 헌법을 정할 것을 약속을 합니다. 여기서 부르주아 헌법은 두 가지입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보장한 헌법과 독일이 분열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이 통일할 수 있는 그러한 헌법을 만들겠다. 그래서 이제 이 프레이션의 이제 그 의회가 성립됩니다. 프레이션 국민의회. 독일 연방 전체의 국민의회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예요. 나중에 생깁니다. 여기는 이제 프레이션 국민의회가 생기는데 그 구성을 보게 되면 그 우파와 좌파가 막상막하다. 약 200명 대 200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로이션 의회에서는 우파와 좌파가 비슷해서 상대적으로 프랑크푸르트보다는 우파가 강했다. 뒤에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는 상대적으로 좌파들이 강했는데 여기서는 우파가 강했다는. 어쨌든 이제 그 국왕은 약속을 했으니까 헌법 초안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르주아 의회제도, 입헌군주제, 간접선거, 양원제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의 무장을 할 권리를 이 헌법에서 인정했다는 거예요. 시민들의 무장할 권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그 정부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독재를 하면 시민이 무장 혁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받았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항권이라고 합니다. 저항권. 미국에도 시민들이 무장을 하죠. 헌법적인 문제예요. 이 무장을 금지시키지 못하는 게 국가가 잘못되면 시민이 무장을 해서 국가를 타도할 권리가 있어요. 무장의 권리가 있어요. 이거 헌법상의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런 이제 무장권이 규정됐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 혁명의 과정에서 이런 그 헌법이 이제 그 만들어지고 외형적으로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이제 도입되는 것처럼 보이니까 혁명의 분위기가 이제 수그러들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국왕이 이제 부르주아 의회를 힘을 빼게 만듭니다. 그래서 의회를 그것도 시외곽, 그러니까 베를린 중심이 아니라 외곽으로 옮겨가지고 힘을 빼게 만듭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고 그러다 결국 힘이 약해져가지고 국왕이 이제 계엄령을 내려가지고 의회를 해산시키고 그래서 혁명 세력이 노동자와 부르주아가 이렇게 같이 힘을 합했을 때는 국왕이 밀렸지만 이게 이제 서로 이제 분열되면서 힘이 약해지니까 국왕이 이제 계엄군을 통해 가지고 부르주아 의회를 해산시킵니다. 그래서 프레이션 혁명도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 연방의 그 오스트리아, 그 다음에 프레이션이 가장 강대국인데 두 개. 그 이외에도 각국에서 이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에 대해서 자유주의 내각, 부르주아 내각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부르주아 의회뿐만 아니라 독일 연방 전체의 부르주아 의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연방 의회 운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방의회가 바로 이제 프랑크푸르트에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라고 합니다. 이거는 프레이션 의회도 아니고 오스트리아 의회도 아니고 독일 연방 전체의 의회, 간접 선거로 각 나라들이 대표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통일을 위한 건 가장 중요한 게 독일 통일을 이제 완수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독일의 부르주아 민주주의 발전을 시키는 이러한 의무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의 결정판이다. 여기 이제 의원들은 대부분 이제 그 대학 교육을 받은 자들, 공무원, 중도 우파, 완전 우파가 아니라 중간파가 헤게모니가 있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 헌법 초안을 만들었고요. 헌법 내용을 보게 되면 세습 황제다. 아직 황제가 없죠. 프레이션에는 왕이 있고 오스트리아는 왕이 있는데 독일 연방 전체의 황제는 없어요. 그 황제를 나중에 선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각국의 정부, 독일 연방 각국 정부에다가 이러한 프랑크푸르트 헌법 초안을 승인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오스트리아가 독자적으로 군주정을 선포해요. 제국을 선포해 버립니다. 별도의 나라를 선포해. 그러니까 독일 연방에서 이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프레이션이 가장 강력한 중심 국가가 돼서 프레이션 중심의 독일 통일, 그거를 소독일주의라고 합니다. 소독일주의. 그래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는 프레이션 왕에게 독일 제국의 황제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이 프레이션의 왕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거부하겠다. 황제를 안 하겠다. 부르주아 민주주의 안 하겠다. 자기는 전제군주제를 하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빠졌죠.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프레이션이 이제 그 보수화가 되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를 탄압하게 됩니다. 군대를 배치해서 연방의회를 압박하게 됩니다. 연방의회,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 국민의회를 지키기 위해서 각국에서 사람들이 시민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 상태가 되게 됩니다.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를 지키고자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 주로 프레이션을 중심으로 하는 반동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내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당시에 마르크스는 독일 켈른에서 혁명에 정서에 따랐죠. 그러면서 독일 전체 혁명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에 대해서 마르크스는 어떻게 말했냐면 프랑크푸르트를 독일 연방의 중심으로 세워야 된다. 그러니까 거기에 독일 연방 의회가 있으니까 군대를 불러 프랑크푸르트로 다 집결을 해야 되고 거기에 중앙 집권적인 혁명 국가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프레이션 같은 나라와 그 대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이런 강력한 자신의 군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의회만 있었어요. 입법부만 있고 군대가 없다. 행정부도 없다. 그래서 국민의회가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연방 행정부를 구성해야 되는데 행정부도 구성하지 못했다. 군대도 없고 행정부도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혁명은 실패로 가게 됐다. 프레이션과 그 오스트리아의 혁명이 실패되고 독일 연방공화국, 독일 연방 차원의 어떤 부르주아 민주주의를 도입하려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실패했지만 여전히 독일 연방의 곳곳에서 혁명이 아직은 완전히 사그라들지 않고 산발적으로 혁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반동화된 각 연방의 각 정부와 그다음에 그곳에서 혁명을 일으키려는 세력들이 여기저기서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는 갈수록 힘이 빠지게 되는데요. 보수화된
각국에서 자기 나라의 대표들을 프랑크푸르트 의회에서 철수시킵니다. 그래서 처음에 프랑크푸르트 의회는 그 중간파와 보수파가 다 있어가지고 숫자가 꽤 많았는데 800명이었는데 보수파들이 철수하게 된 거죠. 프랑크푸르트 의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100명으로 축소되면서 실제로 의회로서의 역할을 하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랑크푸르트 의회가 이제 그 쫓겨다니는데요. 쫓겨다니는데 그 지역의 정부들이 프랑크푸르트 의회를 협력을 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제공하지 않고 장소를 봉쇄합니다. 결국은 프랑크푸르트 국민의회는 유야무야 사실상 해산이 된다. 연방 차원의 혁명이 완전히 실패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이제 진압이 되는데 진압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오스트리아는 별도의 제국을 선언했기 때문에 프레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보수 군주들 그죠? 보수 군주들의 연합군 진압군이 돼서 진압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저기서 이제 그 분쟁 내전이 일어나는데요. 작센 왕국 독일 제국의 하나인 작센 왕국에서도 봉기가 일어났고 바덴은 되게 중요합니다. 바덴에서도 여기는 이제 병사들이 군인들이 봉기를 일으켜서 일시적으로 바덴에서는 바덴 정부를 장악하게 됩니다. 바덴에서 왜냐하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역시도 이제 그 연합 진압군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면서 쫓겨가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혁명이 왜 실패했냐 그러면 혁명운동의 지역적 분산, 프랑크푸르트와 같은 연방의 중심부, 혁명의 사령부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산발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혁명을 영도해야 할 부르주아 계급들이 그 부르주아 안에 운건파, 급진파, 좌우파로 나눠져서 분열됐다. 그리고 또 이들이 노동계급을 탄압했다 그랬죠. 근데 여기에 맞서는 프랄테라들의 독일의 프랄테는 아직 성숙되지 못했다. 다시 말해서 수적으로 얼마 안 됐고, 그다음에 프랄테라의 그 지도부, 지휘부를 구성하지 못했고, 자기의 혁명 전략도 가지고 못했다. 그래서 이 혁명은 실패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엥겔스와 마르크스는 이 시기에 이제 그 파리에서 있다가 독일 쾰른을 가서 독일 쾰른 중심으로 혁명에 결합을 했죠. 그다음에 쾰른에서의 혁명이 어려워지게 되자 독일 연방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혁명운동을 결합을 합니다. 여기서 주로 얘기했던 게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마르크스는 독일 연방을 돌아다니면서 프랑크푸르트 연방의회를 수호해야 된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의 혁명의 중심지로 만들어야 된다. 프랑크푸르트로 혁명군들이 다 결집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혁명 정부를 만들자, 그다음에 혁명 군대를 만들자. 사실은 각 지역 혁명에 매몰돼서 이런 것들이 성사되지 못하게 돼서 마르크스의 주장은 사실 실현되지는 못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이제 이런 정치 사업을 했지만 실제로 그 혁명군에 가담한 적은 없고요. 반면 엥겔스는 지난번에 나왔죠. 의무병역으로 해서 그 베를린에서 포병으로 근무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포병의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실제로 혁명군에 참여를 해서 전투에도 참여합니다. 혁명군의 중대장으로 참여합니다. 바덴 혁명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현상 수배를 되는데 그 현상 수배된 수배 전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엥겔스에 대해서 뭐 키가 크고 뭐 좀 이렇게 잘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신고하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엥겔스는 이제 수배가 내렸기 때문에 더 이상 혁명이 일어났던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쪽에 있지 못하고 혁명이 일어나지 않은 잠잠한 영국으로 당분간 피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으로 피신해서 이제 수배를 피하는
자, 일단 여기까지 했고요. 다음에는 이 혁명의 성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